대규모 전세 사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무기한 엄정 단속을 공언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눈여겨볼 대목은 무엇인지 이승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라는 입장인데 보니까 검찰이 보통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기조가 이어졌고 실제 법원에서도 징역 15년이라면 꽤 높은 거였죠? 네, 높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년. 이런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게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 그 자체는 사기로 처벌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이제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서 전세 사기를 가려낼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윤희근 청장이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수원 전세 사기 사건인가요? 요 사건처럼 대규모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매년 아주 자주 발생하는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몇십억씩 됩니다. 사실 뭐 창원에서도 있었고 부천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송파에서도 있었고요. 자, 이런 사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사건까지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법무부 역시도 이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런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 이 말은 네. 이 범죄 자체가 사기죄의 예비 음모적 성격이 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비 음모죄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한 분들까지 조직으로 묶여 있다면 그리고 행동을 했다면 그리고 사기 행위에 나아갔다면 실체적 경합해가지고 아마 그 더 가중 처벌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런 사건 좀 덜 다뤄서 네. 오면서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처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예. 범죄 조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예비 의무적 성격이 있고 실제 사기 행위에 나아가면 그것도 처벌되고 이것도 처벌되고 그래서 경합 처벌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적으로 사기 행위만 있으면 원래는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 앞뒤 관계까지도 그렇죠. 다 본다는 거군요. 예, 예, 예. 네. 예. 이제 임대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네, 네. 따라서 이제 파산을 일부러 신청한 경우가 있다라는 네네.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세 사기의 고의를 넓히는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 보시면 이제 사업 실패다. 자, 이 말은 처음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네.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 요게 애매한 거죠. 이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거죠. 전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패로 보증금을 못 줬다. 이러면은 사기죄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 사업 실패 가능성이 전세 계약 체결할 즈음에 네. 굉장히 높았다. 이러면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예. 아무래도 내가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면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요.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원래 형사법 이론상으로 고의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 행위를 했다면은 처벌을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 관련된 사건을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네. 일부러 파산된 경우가 꽤 많습니까? 글쎄 뭐 제가 본 적은 별로 없고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이론 위주로 분쟁을 처리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본 적은 없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군요.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임대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네. 사전 내용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피해를 막는데 좀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제도고요. 네. 실제 그 임대인이 좀 예를 들어서 문제 있는 물건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잘 해보려고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청하면 대체로 거절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걸 알려주면 임대가 안 나갑니다. 이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알려주면 중개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어허. 그래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은
현행 법령은 임대인에게 자료 정보를 요구하고 그 요구한 정보를 안 준다고 거절을 하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공인중개사가 불응 이렇게 쓰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 약간 소극적이고 다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불응 적시만 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다. 다가구와 관련돼서 그런 판결이 좀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 입법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불응 이렇게 이런 걸 떠나서 법령화해서 정보를 알려주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걸로 지금 입법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보 비대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보를 알아야지 제가 그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위험한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 설명하라 이런 게 지금 전체적인 대법원 판례가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오는 그거 설명하면 된다. 이게 과거 판례였는데 예. 점점 바뀌어서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공적장부에 나오지 않는 뭐 예를 들어 다가구의 선순위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알려주고 설명해야 된다. 이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긴 묻는데 다만 이 책임 범위가 약간 줄어드는 공부에 안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지금 입법적으로 그런 게 더 확대돼야 될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보면 이제 그동안 대규모 전세 사기에서 피해자들을 보면 네네.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사건을 많이 벌셨을 예, 것 같은데 예, 이유는 뭡니까? 초년생들이 많이 속는 이유. 잘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액수가 좀 작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액수가 5천에서 1억 5천 요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소송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든 분들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의심을 많이 하고 그 의심을 계속 물어보고요. 공인중개사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고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면 그걸 대체로 다 계약서에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쓰셔야지 나중에 문제될 때 그 계약서를 들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없어요. 말은 이렇게 했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말, 어떤 행동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심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조건 안전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일부 분들이 그러는데 소액 임차인 요건에 맞춰서 이렇게 보증금을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고요.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좀 부동산 계약, 특히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오셔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런 방법을 모릅니다. 실제는 그래서 가장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셔라. 그러고요. 임대인을 직접 보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등기 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말씀드린 그 집문서, 등기 권리증 이런 것도 한번 원본을 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지급할 때도 공인중개사 계좌로 지급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지급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이런 행동들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다고 완전히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도 실제 피해를 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 했던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그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사인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신분증 위조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진위 확인 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받으시고 요거는 좀 낫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중개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인중개사가 관리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임대인은 월세를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천에 10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임차인으로부터는 1억짜리 계약을 쓰고 중간에 5천만 원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월세를 50만 원, 100만 원을 임대인한테 주면서 안심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예를 들어 수백억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지금 말씀드린 거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경우에는 주로 관리부동산에서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쌍방 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 대리는 돼가지고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면 임대인은 나는 보증금 5천만 원인데 1억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유권대리나 표현대리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을 통해서 사용자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조합. 네.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서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공제조합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이 사고 나도 뭐 2억 원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작년에 1억이었다가 2억으로 올해부터 2억이 됐고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4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이 피해자가 생기게 되다 보면 네. 이 2억 원을 그분들이 1년 동안 사고를 그분들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공제 증서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 말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을 직접 만나고 네네. 아니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보내고 네네. 이런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나 이런 걸 그냥 다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할 것 같긴 해요. 등기부 위조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사례는 많이 못 보고요. 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최소한 그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네. 고등학교 때부터 등기부 보는 건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몰라도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 말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융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융자를 얻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의 은행의 근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임차를 할 때 네. 등기부를 봐가지고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도, 그러니까 인도 받고 대항력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러면 제가 후순위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게 먼저 가져가고 제가 나중에 돈을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네. 은행이 있다 먼저 존재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각 호실이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더라도 네. 이거는 101호, 102호, 103호를 따로따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각이 통으로 돼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만 나누는 거죠. 1, 네, 2호, 2호, 그렇습니다. 3호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호실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제가 그 선순위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한테 적극적으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하고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걸 꼭 받으셔가지고 네.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아셔야 돼요. 다가구나 뭐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나 집합 건물은 각 호실만 분석하면 되는데 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윤희근 청장의 검거 사례를 보니까 무자본 네. 갭 투자, 바지 임대인 명의 이용 방식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자, 이 무자본 갭 투자 이 말은 네. 일단 갭 투자를 했다는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이제 대출 잔뜩 받아서 네. 뭐 아파트를 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임대를 준 거니까 대출 잔뜩 받은 그 금액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싸게 들어갔다고 한들 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지금같이 문제가 되면 이 경매에 넘어가거든요. 임대인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거의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예. 바지 임대인 이 문제는 이제 명의신탁과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그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그분들이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약 시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걸 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시세에 비해서 좀 싸다. 네네. 이런 건 좀 많이 의심을 해야겠네요.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 것들은. 그럼 가장 그런 거에서 의심해야 될 부분을 좀 골라주신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글쎄 이렇게 요즘에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네. 문제들이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안전하다 100%다 이런 말은 일단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 100%라는 건 없거든요. 뭐 어디 가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전세 사기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이전과 차별화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특별법이 최근에 제정돼 가지고 얼마 전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제가 다루는 분야는 아니지만 한번 훑어봤는데 그 법을 보더라도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충 봤어요, 사실은. 대충 봤는데 경매를 약간 정지나 중지시키거나 그다음에 우선 매수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매 대상 부동산을 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런 가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실제 피해를 구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방법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이걸 떠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주택을 빌린 다음에 그다음에 인도라는 건 이사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0시에 우선 변제라고 해가지고 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그 순위로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곧바로 건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해 줘버리면 예. 건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이게 충분히 마음 놓고 사기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임대인 그 입장에서 조그만 틈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실제 많이 벌어지고요. 근데 요거는 입법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는 뭐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전산이고 뭐가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겪어본 이런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세 사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무기한 엄정 단속을 공언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승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